반갑습니다. 네. 지난 2주간 저희가 신구약 중간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영상 6개 해서 총 아마 1시간 반 정도가 되는 분량으로 여러분에게 2주에 걸쳐서 이 내용을 한번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제목에 나와 있듯이 신구약 중간사 복습, 핵심만 되짚어보는 복습 문제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2주간의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의 그 피드백을 좀 받아봤기 때문에 조금 이런 시간이 필요하겠다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 몇 번 이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공부를 해봤거나 들어봤던 분들은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반응이 있었지만 이 내용이 좀 처음이거나 처음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었던 분들은 생소하다, 조금은 어렵다, 다시 들어야겠다 이런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간 배웠던 그 6개의 동영상의 내용 중 그래도 제가 그냥 흥미와 좀 역사의 진행을 위해서 설명했던 것들은 좀 빼버리고 정말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그 핵심 내용만 추려서 다시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면서 중간중간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총 30개의 문제를 냈어요. 이 문제에 제가 질문을 딱 이렇게 제시하면 제가 한 5초 정도 시간을 드린 다음에 답을 말할 테니까 여러분이 5초 동안에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이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한 답을 자신 있게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내가 틀리더라도 기억에 남거든요. 내가 정확히 뭘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꼭 한번 답을 해보시고 그리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렇게 한번 우리 오답들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맨 먼저는 열강의 변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는 네,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이 바로 722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열강을 보통 분류하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아마 이 내용은 조금 더 답이 쉬웠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입니다. 바로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던 내용을 우리가 역대기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봤습니다. 자, 세 번째, 포로들을 귀환시킨 나라는 네, 포로들을 돌려보낸 나라는 페르시아 혹은 성경 이름은 바사라고 하는 그 제국이 되겠습니다. 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바로 그 고대 중근동 지역의 이 열강들의 변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파트.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구약의 가장 마지막 예언이 담긴 책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이 주어지고 이제 마태복음이라는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이 400년의 기간에 신구약 중간기, 네, 침묵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네,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패권을 잡은 나라. 네, 정답은 헬라 혹은 그리스입니다.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것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데 바로 이 나라를 무너뜨린 것이 이제 알렉산더의 그런 헬라 제국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것이 이제 신구약 중간사의 첫 번째 열강의 변천이기도 합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제국은 몇 개로 분할되었는가? 네. 여러분 진짜 착해서 네. 여러분에게 제국의 그 나눠진 제국의 이름을 대라고 하지 않고 몇 개인지만 대라고 했는데 네, 정답은 네 개입니다. 좀 이 부분 조금 한번 설명해 보면요. 네, 알렉산더의 제국이 이제 후계자가 세워지기 전에 멸망해 알렉산더 죽었기 때문에 그 제국은 네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셀류쿠스,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네, 프톨레마이오스. 자, 이렇게 네 개의 나라로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라 제국이 네 개로 분열됐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중간 시대 유대를 좀 살펴볼 건데요. 네.
유대 지역을 먼저 다스렸던 헬라의 분열된 왕조는 아까 그 네 개 왕조 중에서 뭐냐라는 건데, 네, 정답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이집트 쪽에 있었던 프톨레마이오스가 바로 먼저 유대 지역을 분할받아서 다스렸던 왕조입니다. 여덟 번째, 위 통치 시기에 기록된 성경으로 중간기 최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네, 정답은 70인역 성경입니다. LXX라고 해서 이제 그 프톨레마이오스 제국 하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람들이 72명이 모여서 번역한 그런 성경인 것입니다. 9번, 자, 위 성경은 땡땡땡땡 언어로 기록된 땡땡 성경을 땡땡땡 언어로 번역한 것이다. 네, 바로 72년 성경은 히브리어 언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 언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가 다녔던 광범위한 지대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일 때는 사람들이 읽지 못했으나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은 널리 보급되면서 그 지역, 즉 한마디로 이게 거의 그 시대에는 가장 중심된 세계죠. 이 세계가 다 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네,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를 밀어내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된 왕조의 이름은, 네, 정답은 셀류쿠스입니다. 혹은 셀레우코스 뭐 이렇게 발음하는 건 상관없는데요. 어쨌든 이 셀류쿠스 왕조가 바로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유대 지역은 워낙 이렇게 중요한 길목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스리는 통치가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헬라제국 사후에 헬라제국의 그 분열된 헬라제국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위 왕조는 땡땡과의 전쟁에 패배해서 전쟁 배상금 마련을 위해 속국인 유대를 착취하기 시작한다. 네, 정답은 로마입니다. 이제 로마가 좀 더 강력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셀류쿠스가 로마의 전쟁에 패배하면서 그 전쟁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대를 특별히 더 착취하게 됐던 것이죠. 자, 이제 12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대를 헬라화 시키고자 강압 통치를 폈던 왕은, 네, 셀류쿠스의 왕이겠죠. 네, 이 왕의 이름은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할까봐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초성 힌트까지 드렸는데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안티오코스 뭐 3세가 있고 4세가 있고 이렇게 세대별로 이어지는데, 그 안티오코스의 4세라고 불리는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바로 유대의 강압적인 통치를 폈던 그런 왕입니다. 폭군이었죠. 네. 자, 유대 혁명과 독립 시기 넘어갑니다. 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럼 바로 따라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유대교에 대한 탄압에 저항한 원로 제사장의 이름은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그 저항했던 원로 제사장 이름은, 네, 마따디아스 제사장이었습니다. 마따디아스가 일어나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반란군을 형성하게 돼서 이 셀류쿠스 왕조에 대항하게 됐던 것이죠. 이게 유대의 혁명군입니다. 반란군을 맡아서 성전을 되찾은 지도자 이름은, 네, 정답은, 네, 유다 마카비 혹은 그냥 마카비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 마카비라는 이 이름 때문에 마카비 혁명이라 부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전 회복을 기념하는 절기는 안티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더럽혔던 성전을 회복했던 이 기념하는 절기를 수전절 혹은 하누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약 시대 이후로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유대교의 중요한 명절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카비 혁명, 특히 유다 마카비라는 이름과 수전절 하누카가 이 시대에 다 이제 나타나는 이름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유대 혁명과 독립 시기,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서 유대가 독립해 나가는 시기로 가게 되는데요. 그 과도기에 있었던 문제를 좀 내겠습니다. 16번입니다. 절반 했어요. 네, 16번입니다.
반란군 지도자 시몬이 독립을 인정받으며 생긴 유대 독립 왕조 이름은 시몬은 아까 살펴봤던 유다 마카비의 형이죠. 네. 유대 독립 왕조 이름은 정답은 하스몬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유대의 독립된 국가의 왕의 어떤 왕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17번 문제 가겠습니다. 유대 독립기 시절 대표적인 두 개의 종교 집단은 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부르는 두 개의 종교 집단이 바로 이 시기에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약간 대립을 하는 그런 구도가 되게 된 것입니다. 18번도 거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중 전통적인 집단은 땡땡땡땡이고 헬라파에 가까운 집단은 땡땡땡땡, 즉 유대의 그 어떤 전통 유대교적인 어떤 모습이 갖췄던 곳이 땡땡땡이고 헬라적인 어떤 신문물 이런 부분이 땡땡땡이다. 정답은 전통적인 집단은 바리새파이고 헬라파에 가까운 집단은 사두개파이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바리새파가 전통적이라니까 전통적인 것을 우리는 보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정권에 가까웠던 거는 사두개파였어. 뒤에 있는 사두개파가 정권에 가까운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지금 우리로 따지면 지금 우리 정치에 따지면 이들이 약간 여당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오히려 바리스파가 민중과 좀 더 가까운 진보적인 세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입장으로는 헬라파가 정치를 잡고 있는 사람들의 권력 집단이었고 바리새파가 민중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민중적인 집단이었다. 그래서 흔히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헬라파가 그런 보수가 되고 이제 바리새파가 진보적인 세력이 되는 거죠. 보수는 바꾸지 않으려고 바리새파는 바꾸려는 세력이니까. 그러나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이들이 전통 유대교의 어떤 것을 좀 더 가깝고 헬라적인 생각을 좀 더 갖고 있는 것이 바리새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다 왕조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힐카노스 2세, 제가 이 질문 내면 못 맞출까 봐 힐카노스 2세라는 이름을 드렸습니다. 힐카노스 2세와 끊임없이 정권 다툼을 벌여서 마지막에 피 터지게 싸웠던 그의 동생의 이름은 무엇인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정답은 아리스토블로스 2세입니다. 아리스토블로스 2세가 이제 그의 형인 힐카노스와 정권 다툼을 계속 벌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다의 독립기의 거의 망조예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바로 힐카노스 2세의 부하로 활동했던 에돈 출신의 야신가가 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정확한 이름 때문에 제가 그것도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네, 정답은 헤롯 안티파터 2세입니다. 안티파터 1세가 그의 아버지인데 그의 아버지부터 이제 에돔의 실력자로서 등장하면서 그의 아들 2세가 헬카누스 2세가 이제 활동했던 시절에 그의 참모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점점 부각되고 있는 그런 것이었죠. 자, 이제 이 시기에 또 중요한 사건인데요. 21번 문제입니다. BC 63년 유다를 침공해서 결국 유다를 멸망시킨, 즉 유대 독립 이 국가를 끝내버린 로마의 장군은 누구인가? 정답은 폼페이우스입니다. 폼페이우스가 63년에 유대를 침공해서 유다 왕조를 멸망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람을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때 성전도 좀 이렇게 회파됐기 때문에 후에 이제 이것에 대한 또 보수도 하고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잠깐 이거를 보면은 이제 이게 하스몬 왕조인데요. 마따디아 제사장부터 해서 유다 마카비, 요난, 시몬 때에 돼서야 유대가 정식적 독립국가 된 거고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의 역할을 쭉 해오는 거다가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요한 힐카노스 2세와 아리스토블로스 2세가 대결을 펼치게 되고요.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힐카노스 2세 쪽에 부하로 있던 것이 헤로 안티파터 2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로마는 이제 카이사르,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이 세 사람이 삼도 정치라 그래서 함께 이 로마를 통치했던 공화정 시대를 이제 이룩하다가 말기쯤 돼서 이제 누군가 한 명이 다 치고 나올 만한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자, 로마의 통치가 이제 유대 땅에 시작된 거니까 유대가
구약의 페르시아 시대의 통치받다가 헬라의 통치를 받다가 유대가 독립했다가 이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유대 지역의 행정관으로 임명된 인물은 네, 바로 로마에게 어떻게 복종하고 그 길을 잘 훑었던 아까 얘기했던 헤롯 안티파터 2세가 유대의 이런 행정관이 되어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23번. 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통치권자들의 이제 그 변천사입니다. 자, 폼페이우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누가 이제 로마의 실권자가 되고 또 누가 됐다가 이렇게 이제 이것이 로마 전체는 아닐 수 있겠죠. 적어도 이 유대 땅에 영향을 미쳤던 그 순서들을 좀 제가 그 영상에 소개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든 문제입니다. 네. 폼피우스 다음에 카이사르, 이 줄리우스 카이사르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거의 로마를 통일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가 또 배신당해 죽게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황제가 되지 못했어요. 사실상 황제와 같은 지위에 올랐지만 카시우스가 등장했다가 안토니우스가 있다가 안토니우스와 이제 숙명의 대결을 펼쳤던 맨 마지막 인물은 옥타비아누스. 다른 이름으로 이 사람이 황제가 되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된 그 사람이 이제 나타나면서 그가 이제 아우구스도 황제, 로마에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헤롯 안티파터 2세의 아들인 헤롯 대왕,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통치하게 되자 힐카누스 2세가 이 헤롯 대왕과 결혼시킨 유대 공주는 누구인가? 네. 유대 공주 중에 비유대 공주라고 불리는 사람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의 이름은 마리암네 공주입니다. 네, 마리암네 공주가 바로 이 헤롯의 부인이 되었던 그런 공주입니다. 잠깐 설명하면요. 이 지도를 먼저 보시면 두 가계부를 보시면 이제 우리 아까 설명했던 부분에서 이제 힐카노스 2세는 이제 손녀인 마리암네를 헤롯과 결혼시키게 되는 거고요.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이쪽에서는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유대의 분봉하고 임명되면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차남이자 마카비 왕자 마지막 왕자인 안티고누스가 헤롯이 왕이 된 걸 분노해서 근처에 또한 강대국으로 성장했던 파르티아 제국에 도움받아서 유대의 지역을 빼앗습니다. 헤롯이 쫓겨나죠. 헤롯이 로마에 가서 원로원에서 군대를 지원받아서 유대 왕으로 임명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해라. 그래서 다시 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헤롯이. 그래서 안티고누스 처형하고 마카베 왕조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헤롯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헤롯의 통치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 가문의 통치. 자, 헤롯은 굉장히 교활한 인물이고 굉장히 정치를 밀당을 잘했다고 했어요. 자,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한 일은 가장 대표적인 일. 네, 바로 유대인이 가장 중요한 여기는 성전을 리모델링 해준 거죠. 더 크게. 그래서 굉장히 웅장한 성전으로 만들어준 것이 헤롯이 했던 가장 또 기억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이 일이 이제 일어났었기 때문이에요. 26번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견제의 목적으로 행한 일은 무엇인가? 네,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는 거였죠. 왜냐면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동방박사 속에서 그 소식을 듣고 하니까 혹시 자기의 왕권의 반란이 될까 해서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2세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헤롯이 이제 죽게 돼요. 자, 27번. 헤롯 대왕 사후 그의 지역 중 유대의 지역을 맡아 다스린 사람은 헤롯 사후에 3명의 이제 그의 자녀가 이제 그의 통치 기반을 나눠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인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은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하게 됩니다. 자, 28번.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 3명의 아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도 개입했던 인물로 등장하는 분봉왕은 누구인가? 헤롯 안디바 혹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부르는 인물이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본디오 빌라도와 서로 네가 결정해 또 했던 그 사람이 헤롯 안디바 안티파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출신 나사렛이기 때문에 그와 이렇게 연관돼서 등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9번입니다. 사도행전 시대에
당시에 유대 땅의 통치자로서 12제자 중 한 명인 야고보를 죽였던 인물은 누구일까요? 야고보를 죽인 인물은 네,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아켈라오나 이 안디바, 헤롯 빌립 이런 사람들의 밑에 세대인 거예요.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이랬다가 충을 맞아서 죽게 되는 벌레 먹혀 죽게 됐다는 그 왕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그럼 사도행전 25에서 26장에 바울의 변론을 들었던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그 왕의 이름은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네, 이 부분만 설명하면 이 부분까지만 이해하면 여러분은 중간기에 관련된 또 신약에 관련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맨 먼저 아까 왼쪽에 있는 지도는 헤롯 사후에 어떻게 통치했는지 다루셨던 그 주황색 부분은 헤롯 아켈라오가 다루셨고요. 초록색 부분은 헤롯 안티파스가 그리고 분홍색 부분은 헤롯 빌립이 다루셨던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대부분 갈릴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티파스에 관할 지역이 있었으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 밑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셨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은 당시 아켈라오가 쫓겨나고 총독이 파견돼 다스렸으니까 빌라도가 이제 이 예수님의 그런 어떤 판결권을 갖고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옆에 있는 가게들 보면요. 네. 이제 이 아리스토블로스의 아들인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까 얘기했던 예수 제자를 죽였던 그 왕이고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바로 바울이 만났던 그 왕으로서 이것이 헤롯 가문의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 30개의 문제를 여러분이 다 맞췄으면 여러분 정말 천재고요. 네, 정말 잘 따라오신 거고요. 혹시 내가 부분적으로 틀렸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이렇게 눈여겨 보신다면 충분히 잘 이해하신 거고요. 나는 거의 문제를 풀지 못했다라는 분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다시 한번 6개 영상과 지금 이 복습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고 계속해서 노력하시면 아마도 이것이 여러분이 차후에도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에도 유튜브 찾아보면 신구약 중간사라는 특강을 열어서 세미나를 열어서 성경 공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이번에 다뤘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